완전히 그 부정적인 소통 자체가 그냥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 철수랑 데이트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같이 우연히 아는 다른 영희를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영희가 미용실에서 볼륨 매직을 하면서 딱 나왔어요. 영희가. 그러면 갓 미용실에서 볼륨 매직을 하고 나온 영희의 머리는 어떤가요? 예뻐. 그쵸? 엄청 찰랑거리고 예쁘죠? 돈을 먹은 단백질이 엄청나게 찰랑거려요. 그러면 오빠가 야, 너 머릿결 진짜 좋다. 야, 이렇게 칭찬할 수 있어요. 그 우리도 야, 파마 너무 잘 됐다. 나도 다음에 여기서 해야지. 막 이렇게 하고 영희는 가고 나랑 이제 철수가 남아요. 그런데 기분이 아까 같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그냥 기분이 아까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막 밥 먹고 차 마실 때 철수가 물어보죠. 왜 그래? 아까부터 기분이 안 좋아?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진짜 미안해. 괜찮아. 신경 쓸 거 없어. 그런데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슴속에 넣어두면 신체 증상이 나타나요. 막 머리 아프고 막 가스 차고 그러니까 이제 화병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5시쯤 되면 진짜로 약간 몸살 올 것 같아요. 미안해. 내가 진짜 오늘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진짜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오늘 일찍 가자. 그럼 빨리빨리 집에 가야지. 그래서 철수가 데려다 줘요. 내가 좀 미안해요. 그래서 철수야 데려다 줘서 고마워. 하트 보내요. 근데 기분이 계속 안 좋아요. 그래서 뭘 먹어요. 기분이 더 안 좋아요. 배가 안 들어가고 힘줘도 안 들어가고 기분이 더 안 좋아요. 근데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합쳐지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약 밤 11시. 화장실에서 클렌징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죠. 걔랑 사귀지, 걔랑 사귀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게 돼. 내가 이 말을 왜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고 우리는 이제 밤새 강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같은 범주 안에서 지적했던 거 다 생각나요. 아주 또렷하게. 앞머리 잘라봐 혹은 자르지 마. 그 치마 입지 마 혹은 입어봐. 나는 통통한 게 좋아. 그런데 딱 2kg만 어떻게 감량을 해보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외모에 대해서 지적했던 게 다 생각이 나죠. 자, 그리고 아침이 밝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이별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밤새 상대를 공격할 총알이 준비가 끝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철수한테 전화가 오죠. 영희야 잘 잤어? 왜 기분이 안 좋아? 아니야. 왜? 몸이 계속 안 좋아? 말해. 아니라고. 이러고 끊어요. 자, 우리 잠깐 밤새 철수의 컨디션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철수는 어땠을까요? 생각보다 데이트가 굉장히 일찍 끝났어요. 너무 좋아요. 이거는 영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냥 약간 학교 갔는데 약간 강의 휴강된 느낌? 외근 나갔다가 바로 퇴근한 느낌?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무 영희를 사랑하지만 생각보다 데이트가 일찍 끝난 거는 또 굉장히 또 다른 인생의 어떤 희열이죠. 그래요? 네,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게임도 하고 되게 즐겁게 보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긍정적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런데 나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본능적인 촉. 뭔가 나 때문인 것 같은 쎄한 느낌. 그래서 전화를 끊죠. 아주 잠깐 패닉에 빠져요. 뭐지? 카톡을 봐요. 카톡 마지막은 뭐죠? 사랑한대요. 마지막은 사랑하고 지금은 화가 나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죠? 스릴러라고 그래요. 이런 장르가 스릴러 같은 의사소통이에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뭐 연애를 하시는데 상대방이 스릴러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사귈 수 있어요? 무서워서 못 사귀어요. 이렇게 되면 철수가 10개월 정도 열심히 버티다가 이런 말을 이렇게 던지게 되죠. 영희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우리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뭔 소리?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나쁜 남자 되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똑바로 내 진심을 말하란 말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철수의 진심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더 이상 계속 이면에 있는 어떤 그것을 해석하는 에너지가 이제 바닥에 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놓치죠. 이런 식으로 관계를 놓치면 꼭 우리 옆에서 어떤 연애를 글로 배운 친구들이 이 상황을 굉장히 왜곡되게 받아들이도록 조장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물러나도 되는 거야? 이미 끝난 사이 확실하게 알아내자 이러면서 자, 그러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거세 이러면서 철수가 걔한테 머리 이쁘다고 한 게 언제야?
그게 언제야? 기억해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요. 실제로 계속해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알아내라는 신호를 계속 보냈기 때문에 그 신호 잡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11시에 깨닫게 됐어요. 걔랑 사귀지? 그럼 이때 어떻게 했으면 훨씬 좋았을까요? 톡을 한번 보낼 것 같아요. 나 내일 볼륨 매직 예약했어. 괜찮다. 어떤 반응이 오지 않을까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이럴 때 약간 사소한 일은 사소하게 다루어줘야 되거든요. 약간 사소한 한마디였는데 깊이 이리 와봐 앉아. 지난 2013년 4월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넘어갔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너무 서사가 길어지는 거예요. 나 이럴 땐 그냥 가뿐하게 클렌징하고 나와서 전화하는 거예요. 나야, 자? 아니 왜? 아파? 아니?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나도 머릿결이 되게 좋아.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 왜 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 발언이 그렇게 의미 있고 막 정말 막 이렇게 뭐 반했다든지 얘를 버리고 걔한테 가고 싶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별것이 아닌 일이 얘 묵혀서 얘 별것이 되는 게 얘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환상의 시간이 지나면 환장할 시간이 온다. 어떤 남녀든지 갈등을 피해갈 수 있는 남녀는 이 세상에 없어요. 싸움의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화해해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지표가 되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갈등을 할 때 힘든 이유가 뭐예요? 네가 잘못했거나 내가 잘못했거나 마피아를 찾는 거죠. 둘 사이에서. 이 사건의 범인이 잡혀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실제 남녀 관계에서 갈등은요. 누가 틀렸기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바람을 폈어. 이거는 틀린 경우지만 이렇게 누가 보다 에이 진짜 그걸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거 빼고 묘한 것들 있죠. 둘 사이에만 아는. 그래서 남녀 사이의 일은 둘만 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자, 오빠랑 사귄 지 100일이 됐어요. 오빠한테 한 7시쯤 카톡을 보내요. 간결하고 핵심 있는 오빠 뭐해? 자, 그리고 일이 사라졌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답이 와야지. 왜? 일은 사라졌으니까. 여자들은요. 답신의 속도 답신의 내용에 따라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사랑을 측정하는 계산법이 태어날 때부터 내장된 채로 태어나요. 근데 남자들은 그거를 이제 모르죠. 이게 뭐야? 오빠 뭐야? 오빠 게임 10분만 더 10분 이래 씨막 이러면서 이제 오빠를 하는 거예요. 30분 정도 게임을 하느냐고 클릭해서 일은 사라졌지만 오빠가 답변을 못했을 때 자, 영숙이는 어떤 상태일까요? 3분이 지났어요. 괜찮아, 3분은. 자, 10분이 지났어요. 20분이 지났어요. 35분이 지났어요. 특별히 내적인 연약함이나 상처가 많이 없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기분은 나쁘지. 뭐야? 너 복수해주겠어. 아주 제대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딴 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렸을 때 상실감과 외로움이 굉장히 많았던 여성은 35분 동안 불꽃 튀는 눈빛으로 스마트폰만 보고 있죠. 그리고 35분 동안 이별을 준비할 수 있어요. 무섭죠? 여러분이 연애하고 있는 여성들은 이런 존재예요. 남자친구의 35분의 침묵은 그 여자의 외로움을 자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더 이상 앞으로는 버림받지 않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먼저 버릴 준비는 언제나 하고 있죠. 오빠는 30분 있다가 전화를 했어요. 오빠 상태는 어때요? 게임에 이겼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영숙아 오빠야. 영숙이는 뭐라 그럴까요? 자, 여자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여자친구가 오빠 이렇게 안 하고 라고 마이너스 도로 얘기할 때에는 내가 지금 너한테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어. 말해주지 않을 거야. 알아내. 이거. 알아내. 네가 알아내. 이거. 근데 오빠는 바보는 아닌데 그렇게 센시티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영숙아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영숙이가 자존심이 있지.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아니야 좀 피곤해서 그래. 자, 그럼 오빠가 뭐라 그래? 미안해 쉬어. 끊어버리자. 자, 근데 영숙이는 이제 어때요? 잠을 못 이루죠. 이때 영숙이가 오빠한테 했어야 되는 질문은 뭐예요? 뭐 했어? 맞아요. 뭐 했어? 이걸 말 못하는 이유는 여자들에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존심이죠.
내가 너의 연락을 35분 동안이나 갈망했다는 것을 결코 들키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야. 두 번째는 두려워요. 미저리로 볼까 봐. 집착적으로. 근데 오빠들은요, 그렇게 복잡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오빠들은 그거를 그렇게 멀티플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 했어? 그럴 때 오빠가 나 게임했어. 완전 이겼잖아. 막 얘기하고. 이야, 대박이야, 야. 자, 우리가 여러분이요, 누구하고 갈등을 할 때는요, 이걸 꼭 생각해 줘야 돼요. 남녀는 다르다. 우리는 다른 문화권이다. 남녀 사이의 갈등은 100% 해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녀 사이에는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대신에 그 강이 폭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그런 일이 있을 뿐이에요. 서로의 노력으로 강이 좁아지면 같이 손을 맞잡고 강을 계속 가는 거고요. 그 강이 넓어지면은 손을 못 잡고 그냥 갈 뿐이에요. 그 강은요, 그 둘 사이의 그 갈등은 결코 100%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야. 제가 결혼한 지 이제 7년 차예요. 근데 제가 하나 이렇게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남편은 이렇게 빨래통에 수건을 꼬리는 안 시키는 거야. 어디서 받아온 수건인지 정체를 알 수 있어. 정말 그 질문을 결혼 5년 만에 했어요. 5년 만에. 여보, 왜 있잖아. 수건을 빨래통에 이렇게 다 안 집어넣어? 왜 이렇게 걸어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그거 말이야. 그거를 빨래통에 수건을 탁 넣어봐. 그리고 바로 다음 사람이 또 수건을 쓰고 넣으면 젖은 애와 젖은 재가 묵히면 어때? 군내가 나죠, 군내가. 그래서 이제 최대한의 빨래의 군내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을 자기가 그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빨래통에 걸려 있어도 건조되는 중이구나.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거죠. 잘 마르고 있어. 좋아. 자, 제가 그 사건을 결혼 5년 차에 겪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갈등은 내가 그것을 갈등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갈등이 되는구나. 남녀 사이에서 생기는 어떤 갈등의 문제는요, 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시시비비를 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화해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똑바로 잘해. 이번에 봐주는 거야. 한 번만 더 이러면 뭐 이런 식으로 화해하면 안 되고요. 우리 화해할 때 핵심 그 마인드가 있어요.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수위로 결코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이런 나를 포기하지 말아줘.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 이게 남녀가 서로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이죠. 자, 그런데 관계의 종류에 따라서 용서의 종류도 바뀌어야 됩니다. 접근 동기를 주로 충족시켜주는 관계가 있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관계예요. 연인 관계죠. 이 관계에서는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난 평상시에 9시면 집에 들어가면 돼요. 근데 여친 집에 데려다 줘야 되죠. 여친도 불편함이 많아요. 왜? 얘 딴짓 안 하나 감시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리고 평소에 쓰지 않았던 시간도 많이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를 배신해요. 나한테 실망스러운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되나요? 다시 한번 믿어야 돼요. 이때 상대방을 내가 신뢰 하나로 용서하지 않고 작은 규칙으로 용서하려고 하면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너 카카오톡 비밀번호 내놔. 매일 10시까지 집에 들어가. 아니, 왜 옆에 오신 분을 자꾸 쳐다보세요? 이런 자꾸 규칙들을 만드시면 뭐예요? 쪼잔한 인간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용서받았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반대로요. 결혼 20년 차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건 접근 동기를 충족시키는 관계라기보단 회피 동기를 서로 충족시켜주는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서로 막아주는, 그래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관계들이 더 많죠. 그런데 결혼 20년 차에서 만약에 남편이 사고 쳤어요. 친구들한테, 그렇죠? 돈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때 부인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접근 동기형 용서를 해요. 내가 너 다시 한번 믿어볼게. 이러면 오히려 남편은 불안해져요. 이 얘기는 뭐라고 들리냐면요. 내가 너의 모든 금융활동을 앞으로 지켜보겠어. 이런 얘기로 들려요. 차라리 자, 앞으로 용돈은 요만큼, 카드는 요것만, 그쵸? 통장은 요거 하나. 이렇게 작은 약속을 만들어주고 지키라고 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나의 용서도 쉬워집니다. 이렇게 심지어는 용서까지도 접근과 회피가 있다는 거죠. 장거리 연애의 성공 여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서로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별로 달려있지가 않아요. 기질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굉장히 금술이 좋았던 부부 있죠. 정말 알콩달콩 막 이런 꿀이 떨어졌던 부부들은 한쪽이 사망하면은 남아있는 쪽이 재혼율이 되게 높거든요. 사람들이 뭐야 다 거짓이었어. 아니 어떻게 땅이 굳기도 전에 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 막 이렇게 배신감 느끼시지만 애정도가 높은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장거리 연애의 성공 여부는 얼마만큼 좋아하느냐에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 자체가 장거리라는 상황에서 텐션을 잘 견디는가 이게 훨씬 더 성공 여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정적으로 너무나 업앤다운이 심하면은 쉽지가 않아요. 눈이 오면 막 코코아 마셔야 되고 막 벚꽃 피면 꼭 걸어야 되고 누가 밥을 사주면 왜 그랬을까? 왜 먼저 나한테 물을 따라줬을까? 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지시는 분들은 장거리 연애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눈이 오면 눈이 오나 보다 비가 오면 비가 오나 보다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장거리 연애에 굉장히 성공적이죠. 그래서 어떤 커플들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도 장거리 연애를 잘 하셔서 사랑을 잘 지켜내시겠지만 어떤 커플들은 이미 깨지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가 끝날 때 우리가 커플이 아니라면 사랑한 것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너와 나의 기질 자체가 핏이 맞지 않았구나. 라고 서로를 좀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 우리가 이런 지배적인 이미지 때문에 의사 표현을 잘 못하는 순간, 이별을 당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러죠. 막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헤어지자, 우린 아는 것 같아.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먼저 일어날게요. 제가 등을 보기는 하지 말아주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버려진 자, 남겨진 자에 대한 수치심. 버려도 내가 먼저 끝낼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남겨진 자에 대한 지배적인 이미지 때문이죠. 제가 한 번은 강의 갔다가 딱 나오는데 이렇게 약간 되게 이렇게 모범생 안경을 쓴 남학생이 이렇게 가방을 메고서는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헤어졌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연락을 해야 될지 잊어야 될지 분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헤어지셨어요? 네, 모르겠대요. 자, 이런 경우 너무나 많아요. 헤어졌는데 왜 헤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그 패널 분들도 일방적인 이별 통보 받으신 적 있어요?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분이? 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너한테 문제 없어. 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를 미워하지 못하게 아주 완전 몽세를.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왜 사랑하지 않지? 약간 그래서 되게 멘붕이 더 혼란됐던. 왔었고 제가 자존감이 되게 낮아졌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의 연애를 봤을 때 비율이 한 8대2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차인 비율이. 차인 게 8. 한 8대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헤어져라고 통보를 받았을 때는 인정하긴 싫은데 물어보기도 싫은 거예요. 거기서 이미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왜 헤어져야 돼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왜 찾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맞아요. 네. 저도 처음에 차였을 때 못 물어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차였을 때 그래 그럼 이랬어요. 그래 그럼. 이별할 때 보면 이렇게 이별의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다음 스텝에서 꼬여요. 대부분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도대체 뭐 때문인지 몰라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생겨져. 이렇게 밥을 빨리 먹었기 때문인가? 천천히 먹어볼까? 내가 이렇게 빨리 걸었기 때문인가? 내가 연락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인가? 이러면서 엄청나 많은 부작용들이 있죠. 그다음에 또 이별에 대한 예의는요. 제발 얼굴 보고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요즘에 너무 미안한 나머지 톡으로 하시거나 문자로 하시거나 전해달라고 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나쁜 소통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SNS에 쓰시는 거예요. 일기처럼. 여기까지인 듯. 안녕, 아디우, 아디우, 아디우. 막 이렇게 하고 연락이 끊어지는 거예요. 최악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통보하는 거죠. 그거 정말 나빠요. 그래서 상대방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좀 미리미리 좀 서로 간에 예고편을 해주는 게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이별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면 진짜 아파요. 너무 아프고요. 충격이 너무 커요. 우리 뉴스 속보 이런 거 언제 나와요? 지진, 태풍, 테러 이럴 때 막 뉴스 속보 쫙 뜨죠. 뉴스 속보는 좋은 일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별을 이렇게 뉴스 속보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녕? 오늘 이별이야? 뉴스 속보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요. 이별은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일기예보처럼 해줘야 돼요.
오늘은 매우 맑겠지만 주말은 매우 흐리겠으니 주말 나들이 때는 우산을 준비해주면 좋겠습니다. 기상캐스터가 굉장히 안내를 잘 해주시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 우리가 되게 부대낀다고 느껴져. 점점 되게 엇갈린다고 느껴지고 이렇다면 이별을 향해서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의 현재 스코어는 어디쯤이니? 이렇게 물어주는 중간중간 협의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좋은 것만 얘기하고 맛집 다니고 이런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 또 어려운 얘기들, 좀 불편한 얘기들 잘 꺼낼 수 있어야 질 높은 관계, 또 장기적인 관계, 또 후회 없는 관계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안전 이별이란 단어 들으셨나요? 이별할 때도 안전하게 이별해야 된대요. 많이 사귀었지만 헤어질 때도 안전하게.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것도 단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다들 아시네요. 이별도 존중해줘야 돼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요, 남자와 여자 파트너가 있어요. 둘이 존중해서, 둘이 사랑해서, 둘이 좋아해서 만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별은요, 누군가 한 명이 싫어하는 거예요. 분명히 한 명은 좋아하고 한 명은 싫어할 때, 이별을 고할 때 우리가 존중해주는 거. 카톡으로 이별을 선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난 너가 싫어졌어. 그러면 아직 이 사람의 마음을 못 접었어요. 그럼 이건 존중이 아니에요? 그럼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너랑 나랑 이게 안 맞아.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근데 이런 것도 또 술 먹고 막 전화하는 거죠. 너가 이렇게 싫어서 어쩌죠. 근데 분명히 다음 날은 기억 못 해. 그럼 다음 날은 막 잘해줘. 그럼 뭘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분명히 헤어지자 보내놓고 다음 날은 전혀 기억 못 해. 그럼 불안하잖아요. 진짜 날 좋아하는 건가 싫어하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이 또 만나자마자 바로 뭘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유 없다고. 그냥 네가 싫어졌다고. 그럼 이유를 너무 듣고 싶어 하거든요. 왜? 상대방 마음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지 않은 거니까. 맞아. 그래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랑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너랑 나랑 진짜 안 맞는지 한 번 더 사귀어보고 더 이상 안 맞으면 깨끗하게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보자. 이런 것도 던지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아픔일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건축가계로는요, 남자들이 자기가 스스로 보내지 못했던 첫사랑을 대신 보내주는 영화예요. 첫사랑의 회한. 여성들은요, 부정적인 연애 경험이라면 뭐 있어요? 진짜 괜찮은 오빠가 굉장히 순진한 여자한테 야, 우리 영수가 너 오늘부터 내 거야. 이렇게 해서 사귀었을 때 여자는 어때요? 너무 괜찮은 오빠, 수수한 영숙이가 너무 괜찮은 오빠가 되시랬을 때 호적은 정리하지 않지만 그날로 마음으로 결혼을 했잖아, 그 오빠랑. 그리고 영숙이는 2년 동안 단 한 번도 오빠를 배신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빠는 알고 봤더니 내가 오빠의 오른쪽 다리였던 거. 이 비참함.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혼자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가장 친한 친구와 혼연일체가 돼서 만나부터 그날까지 진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이제 회사가 늦게 끝난 친구가 뒤늦게 합류해서 다시 처음부터 얘기를 시작하지만 결코 질리지 않아요. 너무 새로워. 그리고 막 얘기가 다시 막 시작 막 되잖아. 그리고 이제 그 여성분들 비로소 혼자 오면 뭐예요? 우리 이제 SNS 해야죠. 그죠? 걔한테 하고 싶은 말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굉장히 있어 보이게 한마디 뭐 인생은 회색. 뭐 이런 거였니? 요 정도로 강하게 쏴주는 거. 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 잘라야죠. 자, 여성들은요, 비교적 잘 풀어가죠. 자, 그런데 한국 남성들은 여자 때문에 저기 계단 끝에 앉아서 찌찌짜고 울고 있다. 너 왜 그래? 철수야 왜 그래? 여기가 두 다리였어. 이런 바보. 만약에 남자가 여자 때문에 질질 짜고 운다. 계속 운다. 만남부터 그날까지 계속 얘기한다. 이건 막 남자가 완전.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남성들이 그 감정을 풀어내고 대화하고 이러기보다는 필름이 끊기도록 술을 뇌를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발목에 금이 갈 때까지 축구를 하거나 손목이 늘어갈 때까지 농구를 하는 걸로 육체를 학대하면서 그 순간을 잊지 자기가 그것을 잊지는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학계로는 그런 남성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화석과 같은 첫사랑에 대한 상처를 대신 꺼내서 보내주는 영화이죠. 한국 남성들의 이러한 상태를 보여주는 명대사 한마디가 있어요. 맞아요. 누가 거기서 이라고 그 상황을 정리해줘요? 싱숭이 생숭이. 연애의 제왕. 모든 연애의 보고, 연애의 백과사전. 얘가 뭐라고 딱 정리해주냐면 그 모든 스토리를 듣더니 팍 끌어안으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녀를 무엇이라 추억해요? 이라고 추억해요. 더 이상 진주언도 퇴보도 없어요. 그냥 으로 화석화돼서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남자가 연애 못할 때 잘 얘기 들어보면요. 마음속에 정치만 다
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쌍년들을 보내기 전까지는 연애 잘 못하고요. 여자분들도 쌍놈 하나쯤 마음에 다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정말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나타나도 연애를 못하죠. 사랑하면 뭔가 행복할 것이다, 즐거울 것이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는 그게 어렵죠.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사랑을 시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쉽게 내주질 못합니다. 왜? 내 안에 있는 뭔가 부족한 것이 들킬까 봐.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고맙다고 하면서도 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야 돼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 나는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평상시엔 잘 지내다가 연애만 시작하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왜? 나는 사랑스럽지 않은데 얘가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분명히 얘가 나를 떠나갈 것이다. 이 친구가 나를 떠나갈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예민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떠나갈까 봐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카 땡땡이 나오면서 그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의 의미를 우리가 모를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읽고 몇 분 후에 연락이 오는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이 떠나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자꾸 의심을 하고 집착을 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도 처음에는 달래주죠. 네가 지금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당신 사랑해 하면서 달래주는데 이게 시간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엔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사소한 일로 싸우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결별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역시 나는 사랑스럽지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떠났구나 생각을 하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어떤 이력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사랑은 그런 거를 물어보지 않아요. 당신이 하는 일 중요하지 않고 당신의 스펙도 사랑에는 별로 도움이, 관계 맺는 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써왔던 기능과 관계에서 쓰는 기능은 굉장히 다른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의 창문들을 열어가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자신을 알게 되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게 되죠. 근데 이거는 되게 부대껴요. 하기가 되게 버거웠단 말이죠. 그러면 방치하게 되면 어떨까요? 됐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첫 번째로는 굉장히 피상적인 관계를 맺게 되겠죠.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그래서 관계를 깊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야, 피곤한 얘기를 하지 말자. 야, 뭐 좋은 얘기라고 그런 거를 해. 그냥 야, 우리 만났을 때는 즐겁게 먹고 좋게 지내다가 그냥 안 맞으면 쿨하게 그냥 또 갈 길 가고 이러면서 가자. 이렇게 약간 피상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있잖아, 나는 한국 사람하고는 안 맞아. 내 짝은 한국에 없고 난 이태원 가야 마음이 편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연민에 되게 빠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고립이죠. 그냥 혼자 살겠어. 사랑 따위 너무 귀찮아. 너무 골치 아파. 관계를 맺지 않을 거야. 그냥 아예 그냥 다 싹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관계 맺지 않고 그냥 혼자서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 일 하나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창고 대방출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 있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리죠. 가버려. 나도 원래 가고 싶었는데 참고 있어서 가버려. 막 이렇게 하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방치하게 되면 이제 질병에 걸려요. 화병이랄지 위염이랄지 이런 그 신체적인 그 신체화 증상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죠. 이렇게 사랑이 주는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길을 이렇게 벗어나서 갓길로 가게 돼요. 상실감은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잃은 거죠. 빼앗긴 겁니다. 내가 많이 좋아하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는 사람을 잃을 때 상실감을 느낍니다. 이제는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이 즐겁다라기보다는 활기가 없어지고 기다려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건 불편함이라기보단 상실감이죠. 자, 그렇다면 잃었다라고 하는 감정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까요? 불편함과 정반대죠. 내가 어떤 식으로든 좋아하는 걸 찾아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함은 제거해야 하고 상실감은 제거가 아니라 다시 채워야 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다독일 수 있는 감정이죠.
그게 바로 시간이에요. 불편함은 시간이 관건이에요.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불빛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다면 그걸 견디려 하지 말고 어떻게든 그 불빛을 없애버려야 불편함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8시간의 수면 자체가 엉망이 되고 다음날 더 불편함에 민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원래 인간에게 안 좋은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회피 동기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싶어하는 접근 동기가 있는데 이 회피 동기는 접근 동기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욕구이자 동기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해결 방식이라도 해도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해결책이 온다는 건 불편함에 있어서는 거의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불편해하는 상대방에게는요, 빠른 시간 내에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 이게 가장 위안이 되는 메시지예요. 하지만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는 건 속도를 너무 빨리 내려고 할 때 내가 더 큰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런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열렬히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헤어졌어요. 정말 속상해하고 괴로워했는데 그 다음날 저한테 바로 전화해서 소개팅을 잡아달라고 해요. 아니, 어떻게 그 다음날 소개팅을 사랑은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한 그런 마음으로 대했다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갔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채워넣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죠. 이건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접근하려고 했던 동기보다는 그 사람이 없는 상태를 견딜 수가 없었던 그런 마음이라고 봐야 되죠.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좋아했다라기보단 없는 상태를 못 견뎠구나. 그래서 그 상대방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들거나 오히려 그 관계가 좋은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상실감으로 힘들어한다면 천천히 차근차근히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일시에 채워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채워나가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불편한 것과 상실감, 이 두 가지의 구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불편함과 상실감은 종종 착각되죠.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내가 지금 어떤 욕구가 있다는 걸 압니다. 문제는 그게 뭔지를 정확히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걸 알지만 정확하게 실체가 뭔지를 모르니 쇼핑욕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술과 음식을 계속해서 채워넣는 폭식이나 폭음도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뭔가요? 불편함과 상실감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실현하면 밥을 먹는데 많이 먹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갑자기 포금을 해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미친 듯이 쇼핑을 해요. 이게 다 뭐냐면 내 욕망의 강도는 강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니까 그걸 엉뚱한 데다 해놓고 그걸 채워가면서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존재라는 거죠. 왜 그렇게 바보같이 설계됐을까요? 그래야 오래 살아요. 왜? 내가 만족하고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도구가 많아지잖아요. 내가 영희한테 차였어요. 아니, 얘가 그렇다는 거예요, 얘가. 제가 영희한테 차였어요? 그럼 저는 정확하게 그 욕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느끼고 있다면 전 영희가 제 앞에 와야 돼요. 다시 마음을 돌려서. 하지만 영희는 이미 다른 남자랑 결혼했습니다. 아니, 그냥 얘가 그렇다고. 뭐 이게 불쌍한 듯한.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막 술 먹으면서 괴로워하고 있죠. 그래서 쓰린 속을 술로 달래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와서 야, 세상에 영희밖에 여자가 없냐? 그럼 또 한 번 또 멋진 척은 해야 되니까 아니야. 여자는 많지만 영희는 한 명이야. 뭐 이러고 술 먹다가 괜찮아. 야, 내가 다음 주에 소개팅 한번 해줄까? 그러면 또 이제 바로 하면 좀 그렇잖아요. 속으로 죄송한데 확실히 차이신 거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속으로는 야, 빨리 한 번만 더 얘기해 막 이러면서도 뭐 이제 괜찮아 이러다가 한 번 더 물어봐주면 그렇다면 바쁘지만 한번 해볼까?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랑 헤어졌던 나를 찾던 그 여자친구 영희는 홍나실 씨 같은 스타일입니다. 근데 새로 만난 여자, 오늘 소개팅한 여자는 똑같이 예쁜데 문다현 씨 같은 거예요.
그럼 또 괜찮아져요, 사람들이. 적응. 근데 이게 인간만 이렇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그 욕망이 채워질 수 있고 엉뚱한 데서도 그게 해결이 되니까 우리는 평생 오지 않는 영예를 기다리면서 주인 잃은 개처럼 이러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족의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장수하는 겁니다. 절묘한 착각이죠. 그런데 인간한테는 이렇게 살점 떨어져 나거나 아니면 뼈가 부러지는 상처가 없는데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게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이죠. 그리고 대부분 이 둘은 이별 아니면 갈등이에요. 자, 이별과 갈등은 내 뼈와 살에 조금도 상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연구자들이 이별이나 갈등에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에는 뇌에서 어디에서 그 반응을 처리를 하는지가 궁금해진 거예요. 저희들이 좀 놀랐어요. 의외로 같은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교통사고 당해서 허리가 너무 아픈 것과 사람과 이별이나 갈등에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를 거의 구분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그런 진통제를 드시면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나와요. 제가 설마하니 이 자리에 계신 이 귀한 분들께 배버림 팔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내 주위에 누군가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에요.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교통사고 당한 사람처럼 따뜻하게 배려해 주셔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이 거꾸로 하고 있는, 이때 오히려 더 나를 다그치는 가장 거꾸로 하고 있는 최악의 것들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최근에 발견하고 이제 이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건 내가 피 흘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뼈가 부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때 나한테 모질게 하세요? 내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이때 나한테 정말 따뜻하게 하셔야 내가 낫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도 일단 잘 먹고 잘 자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즉각적인 조치입니다. 하지만 그건 1차적으로 중요한 조치이지 상실감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인 나의 행동들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상실감일까요? 불편감일까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종류가 뭐고 그것이 얼마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가를 느끼기 위해선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멈춤의 가장 중요한 게 말입니다. 말을 잠시 멈춰야 돼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내에 대한 불편함을 친구에게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무언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밥 먹어, 여보. 그게 좀 쌓여서 그 스트레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호응을 잘해주다 보니 제가 느끼는 불편함을 점점 더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살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증폭된다는 거죠. 그리고 불편함, 상실감 이런 것들은 상대방만 보입니다. 그래서 1시간쯤 지났더니 제 아내가 악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뒷담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잠시라도 혼자 있으면서 말을 멈춰야만 그 불편함을 주는 상대방, 상실감의 대상이 됐던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즉시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말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내 불편함과 상실감이 증폭돼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독특하죠. 토리 히긴스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Saying is believing. 말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만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같지만 말한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허언증이라고 하죠.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말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은 말하면 믿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잠시만이라도 멈춰서 말을 아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해결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원만하게 살 수 있고 어려운 일들과 상실감을 만들어내는 일들로부터 지혜롭게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훌륭하다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성인은 나에게 위로가 되나요? 내 인생의 중요한 슬픔의 순간에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성인의 이미지는 대부분 서양 발달 이론에 근거한 거죠. 서양의 남성 학자들 중심으로 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굳건하고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자기 분리가 확실하고 독립적인 것만이 꼭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위로의 어떤 관계는 아니거든요. 서로 기댈 수 있는 능력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인이 아파했을 때 해결을 해주지 않아도 그냥 같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거리감 없이 들어가는 거는 문제겠지만 적당히 치댈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관계가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그 관계라는 게 언제나 명료하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스스로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생각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치댈까?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뭔가 독립적이지 못할까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치대는 관계에서 치유는 시작된다는 거죠. 일방적인 말, 내 감정 표현을 소통이라고 만약에 생각해 왔다면 상대방과 부정적인 감정도 불편해도 잘 다루고 또 우리가 지배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꺼내고 그렇게 관계들을 좀 적극적으로 맺어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조금 더 의미 있는 관계들이 더 오랫동안 잘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